인도네시아가 그토록 받고 싶어 하던 KF-21 전투기를 마침내 손에 넣게 됐는데 정작 가장 값진 건 놓쳤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최신 전투기를 손에 넣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요. 그런데 현대 방위 산업에서는 종종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완성된 전투기 한 대보다 그것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값지거든요. 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활주로 옆에 세워진 KF-21 시제기를 바라봅니다. 한국 엔지니어도 같은 기체를 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한쪽은 비행기 한 대를 보고 다른 쪽은 그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를 봅니다. 같은 회색 동체를 앞에 두고도 한 사람의 머릿속엔 완성품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엔 수십 년의 산업 역량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같은 전투기를 두고 누구는 결과물을 보고 누구는 산업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두 개 생깁니다. 그토록 원하던 전투기를 받게 된 인도네시아가 왜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는 말을 듣는 걸까요? 그리고 더 묵직한 질문 하나. 한국이 전투기 한 대를 내주면서 정작 무엇을 끝까지 안 내줬길래 진짜 승자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은 이걸 세 겹으로 벗겨보려고 합니다. 시제기 한 대가 넘어가는 표면, 그 밑에 깔린 기술의 심장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엔 한 나라가 공동 개발 파트너에서 단순한 고객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내리는 그 결정적 장면까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전투기 한 대 넘겨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 방위 산업에서 진짜 가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판의 규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표면부터 따라가 봅시다.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 개발 사업의 새 정산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했던 분담금을 조정하는 대신 일부 기술 이전 범위는 줄이고 그 대안으로 KF-21 CJ 5호기를 넘겨주기로 한 거죠. 이 시제기 한 대의 가치가 약 500억 원으로 평가되고 여기에 연구 인력 지원과 기술 협력 비용까지 더해 하나의 패키지가 짜였습니다. 언뜻 보면 인도네시아가 제법 큰 걸 얻은 것 같아요. 그토록 오랫동안 요구해온 실물 기체를 마침내 손에 쥐게 됐으니까요. 자국민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못 얻은 게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상징도 되고요. 오랜 협상 끝에 손에 잡히는 실물 하나를 가져왔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내세울 만한 성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제기라는 게 보통 전투기와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시제기를 그냥 아직 양산 안 된 시험용 기체쯤으로 여기죠.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양산형보다 시제기를 더 값지게 봅니다. 왜냐? 시제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수십만 시간의 연구개발 과정이 통째로 응축된 살아있는 기술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날개에 걸리는 하중, 기체 구조의 미세한 변형, 비행 컴퓨터의 반응 속도까지 모든 게 기록됩니다. 시제기는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기체인 거예요. 숙련된 엔지니어에게 시제기는 그저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설계 철학이 통째로 담긴 한 권의 교과서입니다. 시험비행 조종사의 눈에는 또 다르게 보입니다. 이들은 세상 누구보다 먼저 아직 검증도 안 된 기체에 목숨을 걸고 올라타는 사람들이에요. 비행 중에 느끼는 미세한 진동 하나, 조종간의 작은 반응 하나가 전부 귀중한 데이터가 됩니다. 어떤 속도에서 가장 안정적인지, 어떤 기동에서 예상 못한 현상이 튀어나오는지. 그래서 시제기는 단순한 비행수단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에 답을 주는 하늘 위 실험실인 거죠. 설계자에게도 시제기는 특별합니다. 컴퓨터 화면 속 3D 모델은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 날려보면 어떤 부품은 과열되고 어떤 구조물은 예상보다 큰 힘을 받거든요. 시제기는 그 설계자의 가설이 현실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차없이 가려주는 진실의 무대인 셈입니다. 그러니 시제기 곳곳에는 그 모든 시행착오의 흔적이 흉터처럼 새겨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죠.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값진 시제기를 받았으니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시제기를 보유하는 것과 시제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교과서 한 권을 손에 쥐는 것과 그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쓸 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 책은 빌려볼 수 있어도 저자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이 한 줄을 모르면 왜 인도네시아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는 말이 나오는지 영영 이해 못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동기의 영역입니다. 현대 방위 산업의 첫 번째 규칙은 이거예요. 전투기와 기술은 같은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완성된 전투기 한 대를 받으면 그 안의 기술까지 통째로 얻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최신 전투기를 샀다고 쳐요. AESA 레이더도 달려있고 최신 임무 컴퓨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죠. 그런데 그 레이더가 어떻게 목표를 찾아내는지, 전자전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미사일과 센서를 연결하는지 그 핵심 알고리즘은 여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무기의 진짜 심장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 이번 합의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소스코드와 임무 컴퓨터예요. 소스코드는 쉽게 말해 무기를 움직이는 명령들이 적힌 설계도의 설계도입니다. 똑같은 레이더를 쓰더라도 어떤 알고리즘을 넣느냐에 따라 탐지 능력이 천차만별로 갈려요. 임무 컴퓨터는 또 뭐냐면은 전투기의 두뇌 같은 겁니다.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미사일을 전부 한데 묶어서 조종사에게 보여주고 판단을 돕는 중앙 처리 장치예요. 그러니 임무 컴퓨터의 구조와 소프트웨어를 안다는 건 사실상 전투기의 핵심을 통째로 안다는 뜻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걸 호락호락 넘기지 않아요. 한국이 택한 방식이 바로 하드웨어 봉인과 소프트웨어 통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체라는 껍데기는 통째로 내주더라도 그 안에서 진짜 머리 역할을 하는 부분은 손도 못 대게 잠가두는 거예요. 설령 인도네시아가 그 시제기를 뜯어서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해도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 자체를 손에 넣지 못하면 진짜 기술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멀쩡히 굴러가는 완성차 한 대는 줬지만 엔진 설계도와 제어 프로그램은 끝까지 안 준 셈이죠. 그러니 시제기 한 대를 내주는 건 기술 자체를 넘기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결과물은 주되 심장은 지킨다. 이게 한국이 둔 한 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느끼셔야 돼요. 주류 언론은 이번 합의를 시제기 한 대 넘겼다는 단순한 거래로만 보도합니다. 정작 한국이 기체는 주되 그 심장인 소스코드는 끝까지 지켜냈다는 가장 중요한 셈법은 거의 안 다뤄요. 눈에 보이는 기체 숫자만 세면 진짜 승부가 어디서 났는지는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전투기를 줬는데 왜 한국이 이겼다고 하지 하고 갸웃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한 겁니다. 핵심은 무엇을 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안 줬느냐니까요. 이건 한국만의 셈법이 아니에요. 미국의 F-35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여러 동맹국이 F-35를 함께 운용하지만 모든 나라가 똑같은 기술 접근 권한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핵심 소스코드나 특정 소프트웨어 구조에는 손도 못 댑니다. 미국이 전투기보다 그 안에 디지털 자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F-35를 사는 것과 F-35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이언돔을 보고 놀란 건 발사대나 레이더가 아니라 수많은 표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협을 가려내는 그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능력이었거든요. 자, 이제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 모든 걸 한 줄로 꿰면은 이렇게 됩니다. 방산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기를 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전투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설령 기체를 통째로 분해해 본다 해도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를 손에 넣지 못하면 진짜 기술 이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준 것은 비행기 한 대였고 끝내 안 준 것은 비행기를 만드는 법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큰 걸 내준 것 같지만 정작 기술의 심장은 고스란히 품에 안고 있었던 거죠. 과거에는 엔진과 금속 덩어리가 곧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그리고 그걸 묶는 임무 컴퓨터가 기술이에요. 그러니 가장 비싼 부분은 눈에 보이는 기체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코드인 겁니다. 현대 방산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여기에요.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원하던 시제기를 마침내 받았다. 처음엔 그게 큰 성과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시제기 한 대는 분명 의미 있는 자산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물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들며 진짜 원했던 건 결과물이 아니라 언젠가 자기 이름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단순히 전투기만 갖고 싶었다면 길은 훨씬 쉬웠어요. 프랑스 라팔이든 러시아 계열 기체든 돈 주고 사오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구매자가 되는 대신 굳이 어렵고 더딘 공동개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그들의 목표가 처음부터 전투기 확보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들이 원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장, 그러니까 전투기를 찍어낼 수 있는 생산시설과 산업 생태계예요. 전투기 한 대를 만든다는 건 곧 한 나라의 제조업 수준 전체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둘째는 엔지니어, 곧 사람입니다. 설계도를 이해하고 공정을 관리하고 문제를 풀 줄 아는 인력이 있어야 산업이 자라니까요. 셋째가 진짜 기술 이전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기술이란 게 설계도 몇 장에 담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 속에 녹아 있거든요. 공장과 엔지니어, 개발 경험까지 포함한 산업 전체. 그것에 비하면 시제기 한 대는 받았어도 본질은 놓친 셈인 거죠. 이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숫자입니다. 처음 사업이 발표됐을 때 거론된 인도네시아의 몫은 48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는 건 16대입니다. 단순히 32대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48대라는 숫자는 단순한 구매 물량이 아니라 공동 생산과 산업 참여를 전제로 한 규모였습니다.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공급업체를 유지하고 인력을 키워야 하는 산업 투자 계획이었던 거죠. 반면 16대는 그저 한 개 비행단을 채울 정도의 전형적인 구매국 규모예요. 그러니까 48대에서 16대로의 변화는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에서 단순한 고객으로 미끄러진 상징적인 장면인 겁니다. 산업의 눈으로 보면 더 냉정해요. 16대 정도 규모로는 독자적인 생산 체계를 유지할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공급업체를 먹여 살리고 생산 라인을 돌리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받쳐줘야 하는데 16대는 그 문턱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 초점이 생산에서 도입과 운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군사적으로는 한 개 비행단을 채우는 충분한 전력일지 몰라도 산업적으로는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쓰는 나라로 자리가 바뀌는 거죠. 48대가 상징했던 게 산업이었다면 16대가 가리키는 건 운용입니다. 같은 사업을 두고 무게중심이 통째로 옮겨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도네시아라고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공동개발에 뛰어든 것 자체가 항공산업을 키우겠다는 강한 열망의 증거였죠. 그런데 현실은 늘 복잡합니다. 국가 재정 사정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정치적 결정이 끼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분담금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반복해서 올라왔고 참여의 속도가 자꾸 느려진 겁니다. 사업은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데 한쪽 발이 자꾸 뒤처지면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죠. 방위산업은 수십 년을 흔들림 없이 밀어붙여야 하는 분야인데 그 지속성이 흔들린 거예요. 이 대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풍경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어느 공군기지에는 새로 지은 경납고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언젠가 자국산 전투기가 들어설 거라 믿으며 깨끗이 준비된 공간이죠. 그런데 그곳은 여전히 미래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 경남 사천의 거대한 공장에서는 조명이 꺼지지 않아요. 자동화 설비가 돌고 작업자들이 동체를 조립하고 양산 기체가 한 대씩 완성돼 나갑니다. 한쪽은 미래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꿈과 현실, 빈 경납고와 불 켜진 생산 라인, 방위 산업에서 역사를 만드는 건 늘 후자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산 라인이에요. 방위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설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설계도를 실제 기체로 바꿔내는 생산 라인 위에 있거든요. 시험 데이터를 양산 체계로 연결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결과물을 척척 내놓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산업의 심장입니다. 한 대를 만드는 것과 100대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할 때 업계가 진짜 주목하는 건 시제기 한 대가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 생산 시설인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경납고가 미래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의 사천 공장은 그 미래를 매일 찍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처음 그 질문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제 국가는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엔진 기업, 전자장비 기업, 미사일 개발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비 체계, 생산 공장까지 하나로 엮인 산업 생태계 말이죠. 그렇다면 다음 시대의 진짜 경쟁은 누가 더 좋은 전투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산업에 더 깊이 발을 들이느냐로 갈리는 거 아닐까요? 완성된 기체 한 대를 받아드는 손과 그 기체를 함께 설계하고 다음 세대까지 같이 키워가는 손, 30년 뒤에 누가 진짜 강자로 남을지는 지금 어느 손을 잡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인도네시아가 놓아버린 그 자리를 다른 나라가 잽싸게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예요. 이들은 석유의 기댄 경제에서 벗어나려고 인공지능, 우주, 첨단 제조, 방위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가 KF-21에서 보는 것도 전투기 한 대가 아니에요. 아직 성장 중이라 함께 키워갈 여지가 많은 플랫폼,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질 산업 전체를 보고 있는 거죠. 과거 인도네시아가 처음 이 사업에서 봤던 바로 그 기회를 이번엔 UAE가 더 적극적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UAE가 KF-21에 끌리는 데는 기술적인 이유도 있어요. KF-21은 오픈 아키텍처라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면 특정 나라 무기에만 묶이지 않고 다양한 미사일과 센서를 자유롭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열린 설계라는 뜻이에요. 미래에 새 미사일이 나오면 통합하고 새 센서가 개발되면 또 붙일 수 있죠. 그러니 KF-21은 완성돼 굳어버린 기체가 아니라 계속 자라고 진화하는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이미 다 큰 산업에 뒤늦게 끼어드는 것보다 함께 키워갈 여지가 많은 산업에 올라타는 게 UAE 입장에선 훨씬 큰 기회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기체 도입 계약이 아니라 공동 연구, 공동 생산, 산업 투자까지 통째로니까요. 여기엔 유럽의 교훈도 겹쳐 있어요. 한때 전투기 산업의 중심이던 유럽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도 요즘 고객 국가들의 고민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그러니까 전투기를 30년 넘게 굴리는 동안 들어가는 정비,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처음 살 때보다 훨씬 크다는 데 있죠. 어떤 전투기는 처음 살 때 가격보다 그 뒤로 들어가는 유지비가 몇 배나 더 듭니다. 부품 생산이 끊기고 유지비가 치솟으면 멀쩡한 전투기를 두고도 운용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기도 하죠. 그러니 이제 나라들은 얼마나 센 전투기냐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경제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느냐를 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엔진이 업그레이드 되면 같이 참여하고 레이더가 발전하면 함께 투자하며 수십 년을 나란히 진화해갈 동반자인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큰 손들은 이제 완제품을 사오는데 만족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고 공장을 세우고 자국 인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나라가 옳고 그르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산업이라는 건 냉정한 세계라는 것, 거대한 자본과 수많은 인력, 그리고 수십 년 흔들리지 않는 장기 전략이 있어야 비로소 만드는 나라가 됩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파트너의 자리는 순식간에 고객의 자리로 바뀌고 그 빈자리는 더 절실하고 더 끈질긴 누군가가 곧장 차지하고 들어오죠. 진짜 위험은 전투기를 못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능력을 끝내 손에 못 쥐는 그 순간입니다. 비행기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 고철이 되지만 만드는 능력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나라의 경쟁력으로 남거든요. 인도네시아가 받은 시제기는 언젠가 박물관에 들어가겠지만 한국이 지켜낸 그 만드는 법은 다음 전투기, 또 그 다음 전투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한 대를 가진 나라와 만들 줄 아는 나라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투기 한 대 너머에서 벌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산업의 진짜 승부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흐름을 같이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께 무기를 그리고 산업을 보는 조금 다른 시각을 남겼다면 좋아요로 신호 한번 주시고요. KF21을 둘러싼 파트너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는지, 그리고 한국이 지켜낸 그 심장이 앞으로 어떤 무기로 진화하는지, 그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같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